김상원과 최명길, 김윤석과 이병헌, 그리고 척화파와 주화파, 병자호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한산성 행궁. 이 소리는? 지금 화친을 하지 않느냐? 전하! 그런 망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베시옵소서. 세자조화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남한산성 행궁 가기 전에 그 영화 속 명장면, 그 장소 하나 찾으러 갑니다. 제가 꼽는 명장면 중에는요, 바로 그 첫 장면 기억나시죠? 이병헌, 아니 이조판서 최명길이 허허벌판에서 용골대 청나라 대군과 맞서고 있는 그 장면, 바로 그 장소가 어딜까요? 홍제동 무학재라고도 그러고 불광동이라고도 그러는데 제 생각엔 둘 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지명으로 양철평이라고 해서 녹본동에서 불광 일동 사이라고 하니까요, 뭐 이 근처죠. 혈혈단신으로 청나라 저 대군과 맞서고 있는 최명길, 거기다가 배짱 좋게 청나라의 무리함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한 나라의 사신을 이리 대접하는 것이 그대들의 예법인가? 단칸보다 질라. 그런데 최명길의 진짜 목적은 지금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청나라가 정말 이곳까지 침략을 해왔다면 여기서 기마부대가 창덕궁까지 가는 건 순식간이고요, 송파 나루터까지도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혀라! 조선의 사신 이조판서 최명길이다. 최명길의 화친은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화친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내던진 신념의 화친이었다는 것을 영화 시작부터 보여주니까 정말 영화 남한산성 시작부터 명장면 아닐까요?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조화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으니 당시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곳 외행전입니다. 쳐들어온 오랑캐 청나라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의 김상헌, 지금은 때가 아니니 화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화파의 최명길.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정말 앞날이 두려운 바늘로 찔러 그래서 한 방울 나올 것 왕실과 같지 사직의 않는 앞날을 대쪽 같은 강건한 선비 오랑캐를 손에 넘기면서 김상헌, 그리고 혼자 고군분투하며 수적 열세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선비 최명길. 하나 칸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싸워야 할 때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선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길은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삶과 죽음에도 아름다운 자리가 있을진데. 원래 하필 대의 저게 명분 아가리 이런 걸 속으로 내세우면 들어가지 정말 않았느냐? 멋지고 폼나죠. 근데 여기 앞에서 현실 인식, 뭐 실리, 실익 이런 얘기하면 뭔가 얄팍해 보이고 좀 치사해 보이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가 역적 최명길의 목을 베소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사옵니다. 태평성대에도 역적은 있사오나 어찌 국왕과 세자를 적의 아가리에 밀어넣는 명길 같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당장 이조판서 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적진해 보내시옵소서. 그러옵니다. 근데 참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길,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인조반정의 반정 공신들이고 조선 중기 붕당 정치의 서인으로 다 같은 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날까요? 게다가 김상원과 최명길, 이 둘 다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행궁 안에 등장해서 대사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대주의자입니다. 숙이실 수 있습니까? 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섬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청의 아오이나
또한 명을 부모로 섬기는 나라요. 거기다가 이 산성 안에서 지금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두 사람이 똑같기까지 합니다. 지금 저자를 죽이면 잠시 고개를 숙일지는 모르나 결국 저들의 마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성은 안으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전하, 말은 많이 먹는 짐승인지라 가만히를 썰어먹여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옵니다. 말은 짐승인지라 그 마음을 다치지 않으나 군병은 사람인지라 가진 것을 빼앗기면 그 마음을 다칠까 염려되어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이 외행전, 내행전, 좌승당, 좌전 나들이를 좀 해볼까요? 한 나라의 군왕이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네요. 오랑캐에 맞서 할까요?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서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두 신하의 이 격렬한 논쟁 속에 임금 인조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렇게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외행전 바로 안쪽 뒤쪽에 있는 건물이 내행전입니다. 이 행궁 안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다소 좁은데도 3단으로 단을 쌓아 올려서 격이 높은 건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왕의 처소, 침실, 그러니까 왕의 사생활을 위한 공간이죠. 내행전 바라보면서 왼쪽이 왕의 침실, 그리고 오른쪽이 세자의 그 처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가 그 아궁이죠, 아궁이. 그러니까 지금 막아놨는데 이게 예전에 온돌이에요, 보일러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계셨을 거고, 지금 저쪽을 보면 안쪽은 온돌이 역시 돼 있고 이쪽은 그냥 마루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안에는 임금 뭐 주무실 때 불침번도 들고 하는 그런 시중을 듣는 분들, 궁녀들 이런 분들의 공간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여기가 왕의 공간이죠. 서인들과 함께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 근데 영화 안에서는 내내 뭐 결단력도 없고 뭐 나약하고 소심하고 무능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나를 죽이려 오랑캐들이 몰려온다는 말이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하지만 무능하기만 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좀 엎혀져 있고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조 반정에 직접 참여를 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남한산성 축조를 직접 다 지시한 그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게 맞겠지요. 그만들 하라. 청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서로를 죽이라 하는가? 여기서 이 영화를 보는 재미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건 보너스죠. 폐륜으로 인해서 인조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뭐 등거리 외교라든가 지금 재조명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광해. 영화 광해에서 광해 역을 맡은 배우가 이병헌인데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 이병헌이 지금 남한산성 영화에서는 바로 자기를 쫓아낸 다음 임금 인조에게 화친을 설득하는 최명길 역을 맡았거든요. 야, 정말 이 정도면 완전 쩌는 캐스팅 아닙니까? 이 영화 보는 쏠쏠한 재미가 더 생긴 거죠. 인조를 위한 별명 한 가지만 한다면 그 당시 성리학자 중에 그 누구도
대명제국이 오랗게 청나라한테 깨질 거라고는 단 한 명도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화 광해의 광해, 그리고 남한산성의 최명길, 배우 이병헌의 그 멋진 대사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지금 이 두 대사는 결이 워낙 비슷해서 연기할 때 아마 외우기 되게 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제 구독자분 중에 김진님께서 남한산성 1편 댓글로 아마도 광해가 계속 왕을 하고 있었으면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광해의 등거리 외교, 명나라를 배척하고 청나라 편에 붙은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한 정말 광해의 노력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광해 역시 대명제국이 청나라한테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라고 하네요. 이제 좌승당입니다. 좌승당은 광주 유수가 쓰는 건물이니까, 유수는 수어사까지 겸하니까 이거죠. 이거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은 수어사 20액입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임존희 님께서 역시 댓글 달아주셨어요. 수어사 20액은 그 아버지 이귀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어서 이제 2등 공신이 됐다. 네, 맞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수어사 20액에게 이렇게 아빠 찬스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어사 20액은 무인 중에 무인이고 진정한 참 군인이죠. 수호사는 어느 쪽이요? 난 아무 쪽도 아니오.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무관일 뿐이오. 내 칼은 적의 목을 자를 뿐이오. 정말 멋진 대사입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그 신념에 찬 멘트, 진짜 참 멋있고요. 영화를 보면 수어사 20액과 최명길이 아주 흉허물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청나라 황제까지 벌벌 떨게 한다는 수호사를 벗으려더니 난리 중에 이런 행제도 하는구려. 하질 것 없는 그런 목이라도 잘 지니고 계시오. 그래야 가끔 일이 함께 술잔이라도 기울이지 않겠소. 그리고 영의정 김류가 또 이 사람들은 동문수학한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사 20액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이판 어릴 적 수호사 동문 수학한 사이라고 들었어. 네, 맞습니다. 두 분은 동문수학한 사이가 맞습니다. 스승이 오성과 한음의 그 유명한 오성 이항복입니다. 명재상의 표상인 이항복의 제자답게 정말 그 두 분은 능력도 출중하고 또 돈독한 우정과 의리, 정말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하, 최명길은 이미 적과 내통한 자유입니다. 역적 최명길의 목을 베라는 상소가 밤낮으로 끊이질 않으니 필시 용골대에게 목숨을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상의 목을 베라는 상소도 있었다. 영의정 김류입니다. 영화 내내 가장 문제가 있는 캐릭터죠. 뭐 말바꾸기, 거짓말하기, 남 탓하기를 넘어서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무고죄까지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김류도 인조반정 반정 1등 공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병자호란 때는 명길을 참수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돌이켜보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처음부터 화친을 배척한 예탄의 탓이옵니다. 전하, 이 나라는 전하의 나라이옵니다. 자꾸 중론을 묻지 마시고 묻지 말고 어쩌라는 것이냐? 전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신들이 받들겠나이다.
척허와 주화 사이에서 줏대없고 정말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게 역사의 기록에 아주 명확하다고 하네요. 이제 처음에 궁금했던 것 중에 그 하나, 같은 서인이고 그리고 같은 반정 공신이고 사대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똑같은 그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입장이 극과 극으로 바뀌었을까요? 두 사람의 학문적 베이스가 달랐다고 합니다. 김상헌은 대의 명분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성리학자, 그리고 최명길은 그 성리학의 반에서 나와 현실 인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양명학자였다고 합니다.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먼저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 아니옵니까?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겠죠. 남한산성 행궁 좌전입니다. 이 남한산성은 수도 한양의 기능을 유사시에 그대로 다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옮겨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에 가장 중요한 게 옮겨왔죠. 종묘입니다. 정전이고 영령전인데요. 지금 안에 저 건물을 보면 정말 종묘 그대로 규모만 작지 복붙입니다. 복붙. 이 좌전이 있어서 크기는 수원화성의 행궁이 더 크지만 격은 이 남한산성 행궁이 더 높은 거라고 합니다. 영화 안에서 정말 전란에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설날을 맞아서 명나라 쪽에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4대가 뭐길래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어려운 문제 답을 좀 알기 위해서 이번에 교수님 찾아뵙고 좀 가르침도 받고 그랬습니다. 먼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 당시에 4대주의라는 거는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과 뭐 거의 유사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우리의 어떤 인륜적인 그런 가치를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공자와 주자의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라에서만 인륜적 문명적 삶이 가능했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는 4대를 하는 거고 청나라는 아무리 뺀 놈이라도 오랑캐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온 세상에 공자와 주자의 그 학문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조선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 정말 이 소중한 걸 우리가 더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소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저 영화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영화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저 행궁 안에서 멘트 친 모든 사람들 다 4대주의자인데 근데 4대주의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전하와 사대부들이 정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놈들이야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배골지 않고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그렇죠. 이 선할세 말이 맞죠. 힘없는 백성 민초에게 4대주의 이게 다 뭔 소리랍니까? 가만 그러면 백성이 제일 똑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항복하라. 끝없는 경론이 이어지지만 주화파의 의견대로 병자호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삼전도의 굴욕이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신하의 예를 드리고 속국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굴욕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조선 최대의 치욕 사건이죠. 그 생생한 기록 삼전도비입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지옥, 청나라에게는 승리의 기록이겠죠. 정태종은 근데 그때 승리를 하고 너무나 좋았는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개국 문자로 이 비석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이 앞면에 왼쪽이 몽골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은 만주어라고 그러고, 그래도 뭐 몇 자 읽을 수 있는 한자는 이 뒤쪽에 있네요.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워낙 치욕의 역사에서인지 이 삼전도비도 순환을 많이 겪었죠. 1895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패배하자 우리 백성들이 이걸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1917년인가 또 일제가 이걸 다시 꺼내 세워요. 그래서 다시 묻고 세우고를 반복하다가 후에 치욕의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해서 고증을 거쳐서 이제 이 위치에 삼전도비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자, 이제 다시 남한산성 행궁입니다. 삼전도의 굴욕, 또 분을 사귀지 못하고 김상원이 자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삼전도 그 현장에선 최명길이 피눈물을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김상원의 자결 장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죠. 실제로 자결을 시도하긴 했지만 실패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란 끝나고 3년 뒤쯤 김상원은 청나라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압송된 최명길을 만나는 역사의 알고진 이야기는 저기 남한산성 현절사에서 또 만나봅니다. 신념의 충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줄 아는 진정한 두 분의 선비 김상원과 최명길을 이해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영화 남한산성입니다. 영화 남한산성 리뷰, 역사 유적과 현실 사이에서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꿈꾸는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정말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남한산성 행궁, 월요일은 쉽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산성 현절사, 끝까지 오랑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청나라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한 세 분,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 사막사의 위패, 그리고 후에 김상원과 정원에 이렇게 5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근데 지금 가만히 사당 문이 닫혀 있네요. 코로나 때문인가? 저 옆으로 가야 되겠죠? 사막사 청태종의 가진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처형을 당한 이 세 분, 유언이 내가 죽거든 북에 내 피를 발라 내 외침이 고국 조선에까지 들리게 하라 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난세에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충신일지 아니면 현실에 눈을 감은 이상주의자일지 그 논쟁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현절사에서 다시 만나야 될 분은 다시 김상원과 최명길입니다. 제 기억에는 척화파의 수장 김상원, 그 위패가 저쪽에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란이 끝난 후 한 3년 뒤에 청나라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슨 역사의 장난입니까? 주화파였던 최명길도 청나라로 같이 압송이 돼서 그 안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만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드디어 서로에 대한 그 오해를 완전히 풀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 말로 그런 거죠. 아유, 이 고지식한 꼰대, 그리고 이 얄팍한 기회주의자, 이제 이런 오해, 불신을 다 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더더욱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역사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참 정말 소설 같기도 하고 대반전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땅기.